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압할 백신은 개발됐는데 다 접종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은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코로나19는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이렇게 안 좋은데 자산시장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각국 정부가 뿌린 풍부한 유동성 때문인지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암호화폐들도 오르고 아무튼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내년에도 쭉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국제 유가도 오르고 있고 심지어는 경기가 나쁠 때 오르기로 되어 있는 그런 채권 가격도 요즘에는 또 상승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자산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7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중요한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예진 경제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우리나라에 LG그룹도 있고 지금 GS그룹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는 한 그룹이었는데 맞아요. GS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예전에 동업 같이 했던 허씨 집안, 구씨 집안이 이제 나누는 이제 그런 역사와 유래가 있다고 들었어요. LG그룹 안에서도 또 뭔가 하나 갈라지는 모양이죠? 네. 재계순위 지금 4위인 LG그룹이 계열 분리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어제 LG가 이사회를 열고 일부 계열사를 새로운 회사로 분리시키는 인적 분할을 결의했습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내용이 통과되면 LG 상사와 물류회사인 판토스, LG 하우시스, 그리고 반도체 설계 회사인 실리콘웍스, 화학소재 회사인 LG MMA를 분리하고 그 신규 지주 회사인 LG 신설지주 가칭입니다. 이거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4개의 자회사를 둔 또 하나의 지주회사 체계가 완성되는 건데요. 이 새롭게 만드는 신설 지주사는 지금 구광모 LG 회장의 삼촌인 구본준 LG 고문이 대표를 맡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LG그룹의 전통적인 형제 경영 방식에 따라서 장자에게 힘을 몰아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GS나 LIG, LS그룹처럼 형제들은 LG그룹에서 독립한 새로운 그룹을 또 탄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게 인적 분할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혼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LG 하우시스, 판토스, 그리고 실리콘웍스 이런 회사들은 아빠 따라 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셈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진다. 네. 이게 근데 그냥 오너들 가족 회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게 다들 상장회사고 주식회사인데 그렇게 패밀리들이 막 결정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되니까 하겠지 또 이런 생각도 같이 아무래도 드는데요. 이제 결정을 해서 주주총회나 이사진들 거쳐서 승인이 돼야 이게 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그 GS 그룹 있죠. 그 방식과 16년 전에 했던 방식과 똑같은데요. 지금까지 4대에 걸쳐서 LG 그룹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최소 7개의 그룹이 LG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GS가 나왔을 때에도 지주 회사를 세우고요. LG 칼텍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생소한데 그러네요. 지금은 GS 칼텍스인데 예전에는 LG 홈쇼핑, LG 건설 등 13개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GS 홀딩스와 GS 칼텍스가 됐죠. 이번에도 상호 합의를 거쳐서 회사 분할 비율을 정했는데요. 이번에는 주 LG가 0.912, 신설 회사가 0.088입니다.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분할 후에도 두 회사의 주주 구성과 지분율은 같습니다. 내년 5월 27일쯤 주 LG는 변경 상장되고 신설 회사는 분할 재상장되면서 두 회사 모두 상장이 유지될 전망인데요. 그러니까 주식의 경우 주 LG 기존 주주는 분할 비율만큼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주식을 갖게 됩니다. 지금 LG 그룹들은 쭉 위로 올라가면 주식회사 LG라고 하는 지주회사로 모이게 되는데 그 지주회사를 찢어서 독립하실 분들은 그럼 원래 있던 지주회사 지주식은 가질 필요 없으니까 그걸 팔고 이제 신설회사 주식으로 다 몰아서 갖는 그렇게 그런 되죠. 방식인 모양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LG 주식 100주를 보유한 주주들은 이 분할이 되면 91주 그리고 신설 지주 회사는 8주를 받는데 이 신설 법인의 재상장 요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44주 플러스 현금을 각각 받게 될 예정입니다.
분할 기일인 내년 5월 1일부터는 구광모 회장의 주 LG와 구본준 고문의 LG 신설 지주가 양대 체제로 독립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 계열 분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대주주들이 서로 보유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간의 지분 수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광모 회장이 받게 되는 신설 지주사의 지분이 있겠죠. 그것과 구본준 고문의 LG 지분을 서로 교환, 사고 팔아서 각자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이고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구본준 고문이 보유한 LG 지분 7.72%, 이 지분 가치로 약 1조 원 규모인데 이를 활용해서 신설 지주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서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예. 다른 소식 좀 하나 더 보죠. 고용 통계가 나왔어요. 고용 통계. 네. 2분기의 일자리와 관련한 뭔가 분석이니까 조금 지나간 뉴스이긴 한데 시기적으로는 뭔가 좋은 소식이 좀 들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임금 근로자 일자리 수인데요. 올해 2분기 그러니까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임금을 받는 근로 일자리 수가 1년 전보다 21만 개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증가폭으로 따지면 굉장히 1.1% 굉장히 낮은 셈이긴 한데 연령별로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30대 이하에서만 16만 개 넘게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에 40대와 50대, 60대 등 중장년층에서만 37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던 제조업이나 숙박 음식점업이 젊은 층 점유율이 높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일자리가 늘어난 보건, 사회복지와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5,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통계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5월에는 일자리가 조금은 늘어났었다. 이게 뉴스의 요지인 것 같은데. 네. 연령별로는 요즘 인구 구조가 막 달라지면서 이게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인구가 그룹이 늘어나서 올라간 건지 또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고 잡음은 좀 있는데 지난 5월 달에 고용 동향 통계를 전해 받을 때는 그때는 일자리가 좀 감소했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감소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통계를 보면 다시 늘어났다고 하니 무슨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렇죠. 같은 달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임금 근로 일자리 수고 지금 다르다고 얘기하신 거는 5월 고용 동향이거든요. 취업자 수. 그러니까 바로 통계 단위의 개념이 다릅니다. 임금 근로 일자리의 통계 단위는 일자리 개수고요. 고용 동향 통계의 단위는 취업자 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범위가 넓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하루치 가서 무슨 벽돌 좀 쌓아드리고 돈 받았어요 해도 이분은 일자리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주중에는 회사에 다니고요.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럴 경우에 통계는 일자리 수는 2개. 취업자 수는 1명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자리는 한 사람이 2개 이상 가질 수도 있고 반 개만 가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한 달에 보름만 일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일자리는 0.5개로 계산이 되는 거죠. 사람은 무조건 1명이고요. 조사 방식이 다른 것도 두 통계 차이가 나는 이유인데 취업자 수로 표현되는 고용 동향은 일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을 조사하지만 일자리 동향은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행정 자료에 포함된 사람만 조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자리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2분기 일자리 수가 늘었다는 거는 보험 가입 등을 하지 못하는 이 취약 계층의 실업 상황이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오늘 전해주신 건 그러니까 일자리 중에는 4대 보험 되는 일자리도 있고 안 되거나 굳이 저는 필요 없어요. 프리랜서예요 하는 일자리들도 있는데 농촌에서 며칠씩 일하고 하는 건 그럼 필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달리 생각하면 구분이 있다. 행정 자료에 잡히는 괜찮은 일자리는 코로나에도 좀 버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는 코로나 충격으로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게 고용 통계 동향에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요즘에.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좀 볼게요. 코로나로 요즘 골프장 가시는 분들이 꽤 늘은 모양입니다. 골프장 가면 쳐서 한 번에 쏙 들어가는 걸 홀인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하면 여기저기 한턱 낼 때가 많아져서 돈 많이 든다고. 그래서 보험 가입하는 분들이 또 많이 늘었어요. 올 들어 10월까지 홀인원 단독 보험에 신규 가입한 사람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3% 늘어난 11,200명을 기록했습니다. 예전에는 캐디와 동반자 등이 서로 짜고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홀인원이 빈번해가지고 보험 손해율이 200%가 넘는 바람에 일부 회사가 판매를 중단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지금은 뭐 700에서 1,000만 원대였던 보장 금액을 100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낮추는 대신에 이 소비자들이 복수 상품에 가입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여러 회사에 나눠서 가입해야 된다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또 분석도네요. 어예진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하는 청취자 박영욱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주식을 들고 있으면 연말에 배당이 나오는데 펀드나 ETF를 사서 들고 있어도 배당이 나옵니까? 안 나오면 지금 팔고 주식으로 갈아타려고요 하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주식 골라서 바구니에 담은 거고요. ETF도 아시다시피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주식을 골라서 바구니에 담은 거니까 둘 다 주식 바구니인데 그렇게 담은 주식 중에는 배당 나오는 주식들도 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펀드나 ETF에도 배당금이 들어오고 그 배당금은 투자자들한테 당연히 나눠줍니다. 어떻게 나눠주냐면 원래 배당이라고 하는 건 그해 연말에 주식 들고 있는 주주들을 기준으로 주긴 하는데 실제로 돈 들어오는 건 4월쯤 돼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펀드도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면 주식하고 똑같이 4월쯤에 계좌로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사정이 있어서 4월 전에 펀드 해약하고 나가시는 분들한테도 4월쯤에 나올 걸로 예상되는 배당금을 미리 계산을 해서 미리 드리기도 합니다. ETF도 똑같고요. ETF도 배당 들어오고 배당 들어오면 그걸 보유자들한테 나눠주는데 그걸 분배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이 ETF 들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분배금 나눠드릴 겁니다라는 공시를 또 미리 하고 그 날짜가 지나가면 이제 이 돈이 다 나눠주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날은 분배락이라고 해서 ETF 가격이 턱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그냥 쭉 들고 계시면 배당도 나오니까 걱정은 마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예, 연말이 다가올수록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벌써 금요일인가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번 한 주간의 또 금융시장 동향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시장 자주 또 안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하실 텐데 마침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시장은 11월 달에 오른 거가 한 달 오른 폭으로 치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통계가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으로 보더라도 한국 증시가 가장 앞서 나가는 11월 달에는 네, 기분 좋은 한 달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러네요. 오늘이랑 다음 주 월요일은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게 힘을 많이 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최근에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이머징 시장도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라고 보고 실제로 이쪽에 동아시아 쪽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중국, 한국, 대만 뭐 동남아까지 이렇게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다. 알겠어요. 반도체 주식 많이 샀는데 뭐 알고 보니까 그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 사다 보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예전에 연준 의장 했던 옐런, 그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건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금리 동향을 보면요,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장기 금리를 보면 미국채 10년물이 일주일 동안에 6.8% 상승을 해서요, 0.885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0.88%라는 거죠, 요즘 미국에? 네, 맞습니다. 약간 올라서. 네네. 그리고 국채금리, 우리 한국의 국채금리도 지금 이번 주에 1.3% 정도 상승을 하면서 1.6% 중반대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이유는 일단은 대선이 끝나고 바이든 행정부가 속속 정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되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불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긴 하지만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장관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일단은 지금 연준 의장은 파월인데요. 전 연준 의장이 옐런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에 지명을 하면서 금융시장은 그러면 이 정말 시장 친화적인 사람이 재무장관이 됐기 때문에 완화적인 정책을 펼 것이다.
재무장관이 완화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정해진 예산 쓰는 건데. 그렇긴 한데 네. 일단은 그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봐야 되거든요. 이 옐런 전 의장은요. 네. 연준 시절부터 일자리 확보를 통한 부양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예.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통화 당국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이 재무장관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준과 재무부가 정책 공조를 할 것이다. 예. 연준은 돈을 풀고 재무장관은 그 돈을 이제 받아서 쓸 거다. 받아 쓸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예. 채권이 많이 발행되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네. 쓸 테니까 네.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야 그 채권이 팔릴 테니 시중 이자가 올라갈 것이다. 네. 그래서 최근에 금리는 이번 주 내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권 값은 떨어졌다는 뜻이네요. 네, 채권 가격은 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요즘 채권 시장 그렇게 일주일 동안 오르기도 하고 조금 더 내리기도 하고. 연준 의장 할 때 맞아요. 이분이 뭐 저소득층, 일자리 없는 분들 이거 빨리 일자리 생길 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낮춰서 자산 시장이 좀 뜨겁더라도 우리가 참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긴 했어요. 네, 고압 경제라고 하죠. 그래서 뭐 돈을 좀 많이 쓰는 그런 주장을 했던 분인데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안 좋을 때야 그런 소리 해도 또 좋아지기 시작하면 사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면은 있긴 한데 최근에 우리나라 그 지표 중에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환율은 자꾸 내려가니까 이게 원화 강세라서 기분이 좋기는 한데 이런저런 걱정은 좀 들고 네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환율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됐어요? 원달러 환율은 0.87% 하락해서요. 1,104원. 그러니까 원화 강세입니다. 원화는 달러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예. 원화가 떨어지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강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화가 강세. 네. 예.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0.4% 하락해서 92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3월 달에는 뭐 102포인트까지 올라갔었던. 그러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는 뭐 원이나 그 기준이 포인트거든요. 이건 지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다른 통화들과 대비한 달러의 가치. 네, 뭐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이게 예. 떨어졌다라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7월에 이 부양책이 종료가 됐습니다. 7월 말에. 그러다 보니까 뭐 8월, 9월까지는 가지고 있었던 저축 가지고 소비를 했다라고 치는데, 네. 근데 10월부터 지표가 조금씩 안 좋아지다 보니까 소비 지표들이 네, 소비 지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다가 옐런 재무장관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쓴다라고 하면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릴 거거든요. 예. 달러가 많이 풀리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정책 때문에 달러가 좀 약세를 보였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그래서 보통 그 나라 통화가 나빠진다. 약세로 도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나쁘면 정부가 어떻게든 돈 찍어서 쓸 테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나라의 가치거든요. 예. 그 나라의 경제를 비치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의 돈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값어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신흥국 경기가 좋아진 것도 예.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미국보다는 지금 신흥국 경기가 더 좋다라고 보니까 교환 비율이잖아요. 예. 미국 돈보다는 뭐 한국 돈의 가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조선업체들이 하나씩 둘씩 수주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조선업체들이 수주를 하면 그게 달러가 그렇게 한꺼번에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덩치가 크기도 하고 네. 조선업체들은 계약금만 받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다 환해지를 하려고 또 그 달러 빌려다가 미리 팔아놓는다면서요. 나중에 그렇죠. 들어올 돈까지 감안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또 달러가 매물이 늘어나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환율은 조금 더 내렸군요. 이번 주에. 네. 금값은 요즘 많이 내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원자재나 기금속 이쪽이 변동성이 좀 큰데요. 예. 금값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만 3.5%가 하락했습니다. 얼마 전에 2,000달러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막 들렸었는데 예. 어제 기준으로 1,805달러, 온스당 1,805달러까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8.3% 상승을 해서요. 45달러 중반까지 상승을 배럴당. 했습니다. 네. 야, 이거
물론 0달러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고 그렇죠. 한동안 한 20달러대 놀다가 네. 30달러대가 보이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바로 올라왔네요. 이렇게.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는데요. 일단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 예. 그럼 경기가 정상화되면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이다. 여기다가 다음 주에 오펙 플러스 장관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가 지금 엄청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회의에서 감산을 연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좋고 채권은 떨어지고 위험 자산은 주가가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안전 자산은 조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 자산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예.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금값은 좀 떨어지는 쪽입니까? 이게 뭐 기준도 없고 그때그때 좀 다르더군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지면 또 올라간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주목해 볼 거는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새벽에는 또 보니까 잠깐 보고 나왔는데 많이 네. 떨어졌더군요. 또. 네, 또 어제는 10% 하락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쓰이던 금 가격은 예. 이 비트코인이랑 대체된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대신 이제 금 역할을 할 거라고. 그러면서 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사람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 가격이 오를 걸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분들의 설명이긴 하죠. 그렇긴 합니다. 네. 아직까지 자산으로 인정받기에는 조금 약하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급등락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주말인데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은 8시 5분에 평소보다 좀 일찍 와서 긴 시간 여러분들과 또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